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강의 계획서 한번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이번 해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강의 계획서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우선은 그 강의 진도표 있잖아요. 그래서 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이 진도표대로 나갑니다. 제가 이제 여러 해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개인 그리고 집단 조직 수준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면 좋긴 좋은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거 내겠다 또는 요거는 이제 중요한 주제니까 내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인 그리고 집단은 이제 초반부 그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보되 조직 파트는 좀 더 범용적으로 걸쳐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직 수준이 어떻게 지금 이제 범위가 구성이 되는지를 잘 봐두세요. 그래서 우선은 4편의 조직 수준에서 1장, 2장, 5장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나머지는 그 다음 주에 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전범위로 그렇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부만 계속하면은 굉장히 잘 쓸 것 같지만 너무 또 안 쓰면은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한 2번 정도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볼 예정이고 그 파이널 모의고사 벌써부터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겹치지 않는 그 문제로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내에 균형 맞춰서 풀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자료 한번 보시면 제가 편지처럼 이제 쓴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랑 동일하긴 한데 경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2페이지 한번 보세요. 2페이지에 경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의 내재화 이거를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내가 완벽하게 암기를 해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정말 나만의 이해한 방식으로 쓰자 하니 아마 장황해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키워드는 웬만하면은 조금 살려주시되 나머지는 이해한 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늘 이제 그 제도화 이론 같은 것들을 제가 시험을 냈었잖아요. 그러면 디마지오와 파웰이 경험적 불규칙성을 통해서 알게 된 그 등장 배경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나만의 어떤 언어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황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키워드를 조금 반복하셔가지고 내재화 시키신 다음에 그걸 이제 내가 이해한 대로 그렇게 풀어 쓰시면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료 중에 준비물 뭐 내지는 유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사랑 이거는 좀 다른데 특히 경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우선 서론 결론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개념과 내용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은 답안인데 그 밑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경영조직에서. 그래서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이거 이제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차를 사가지고 또는 이제 여러분이 차를 뭐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인형도 붙여보고 이것도 해보고 스티커도 붙여보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저것 고치고 사족을 붙이는 것보다 본래 그대로 이제 순수한 모습으로 하는 게 성능이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인사 같은 경우에는 좀 끌어와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경조는 잘못 끌어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모르나 보다 오히려 더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까 튜닝의 끝은 순정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닌데 웬만하면 그냥 교수님이 딱 보고 이 사람은 확실히 공부한 게 맞다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여기에 이거저거 끌어오면 오히려 오해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깔끔하게 쓰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아마 김기용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답안을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감점거리가 눈에 보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 최고 답안을 계속 보시면 너무 잘 썼다, 완벽하다, 하이엔드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매주 2가지씩 틀린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굳이 최고 답안을 보면서 이거 틀렸죠, 저거 틀렸죠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후광 효과가 있어요. 아, 요 정도면 공부를 했다, 확실히 임계치를 넘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써야 너무 샅샅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상하고 계속 이상하면은 계속 꼼꼼하게 보면서 잘못된 부분 찾아내기 때문에 튜닝의 끝은 순정. 그냥 이제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조 같은 경우에 사족 진짜 필요 없고 사견도 필요 없고 그냥 책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대로 외울 수는 없지만 최대한 키워드 내재화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이해한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 지금 얼굴이 약간 죽상이에요. 왜냐면 너무 어렵죠, 그렇죠? 오늘 문제 굉장히 극강으로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 조금 풀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보충 문제 4번 있잖아요. 4번을 낼까 아니면 오늘 문제 1번을 낼까 하다가 문제 4번은 사실 잘 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MBTI나 빅5 같은 경우에는 완전 특이급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되 요거는 사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영조직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하죠. 오늘 좀 얻어 가셔야 되는 그 키워드들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인사랑 동일하게 우선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빨리 눈으로 보시면서 요것이 쟁점이구나, 이런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윤리경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멋진 말들 많잖아요, 그렇죠? ESG 그리고 TBL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든지 이중 목적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기업들이 따라하고 있는데 사실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현상을 제도와 이론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한번 개념을 적어봐라. 그리고 세 번째가 자,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지금 윤리 경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하라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조직 문화를 한번 진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유형인지. 그래서 요거는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컨설팅 펌으로 가시면 요러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컨설팅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서 이제 설문지를 돌린다거나 면접을 한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키워드들을 계속 이제 쏟아내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기존의 연구 틀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 기업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굉장히 좀 활용성 있는 문제, 그리고 실제 나올 수 있는 문제고,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힌트가 사실 첫 번째 마지막 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픽사의 힘은 자기결정의 자유에서 나온다. 그래서 모든 결정 권한 이런 것들을 다 임퍼먼트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론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자, 이 이론은 이제 자기 결정 이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목차 구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10분에서 15분 이내로 이렇게 작성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절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시간 아낄 수 있냐면 옆에다가 하나하나 쓰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위에다가 쓰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시험 문제다, 실제 이제 시험지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보신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제도와 이론에 대해서 개념, 그리고 요 제도적 환경, 정당성 개념, 그리고 메커니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로마자 1에 1 개념, 2 그리고 3 이렇게 쓰는 것도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이제 목차를 빠르게
좀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살붙일 거리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사실 경조는 인사처럼 연결을 엄청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이제 좀 더 살붙여 볼까,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 이런데 이제 시간을 좀 더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설지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자, 1-1번에 이제 제도와 이론에서 지금 쓰라고 하는 게 아예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제도와 이론의 개념인데 사실 우리 책에 보면 제도란, 제도하란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은 제도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사회 구조, 그리고 즉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도화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이러한 제도들이 확립, 굳어지는 과정을 제도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운영 방식이나 조직 구조가 확실하게 고착이 되어가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제도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제도화 이론의 개념인데 제가 이제 아까 살붙일 거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학자를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교수님이 시그널링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확실히 공부를 했다. 그래서 자, 우선은 제도화 이론의 개념 설명을 해주면서 등장 배경 그리고 학자를 같이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가치가 필요하더라. 그게 뭐냐면 정당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획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메이어와 로완이 최초로 이 이론을 제시한 이후에 디마지오와 파웰이 이것을 확실하게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합리화된 신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고퀄리티의 내용인데 합리화된 신화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첨언해 주시면 아니면 지금 좀 더 필기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내용이 더 깊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아마 딱 그 사례를 보시면서 맞아,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뭔지도 모르면서 뭐 카이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윤리경영뿐만 아니라 고객감동 경영, 식스시그마 이런 것들 많이 표방한다는 겁니다. 많이 따라요. 그러나 실제로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늬만 윤리경영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것을 통상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냐면 상징적 동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징적 동조. 그러니까 겉으로만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문으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좋은 단어가 뭐냐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커플링. 디커플링이 뭐죠? 따로 논다는 거예요. 완전히 결합이 된 게 아니라 따로 노는 거. 이게 이제 디커플링이죠. 자, 그래서 윤리경영이 하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겉으로는 도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이런 현상, 겉도는 현상. 이것을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밑에다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선 조직은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동형화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개별 조직의 특이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무조건 윤리경영 또는 카이젠, 식스시그마, 고객 감동 경영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충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식 구조를 채택해야 되는 제도적 요구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경제적인 효율성은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괴리현상, 즉 디커플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상징적 동조 또는 제도적 디커플링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거를 뭐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요거 언급을 살짝 해주시면 좋아요. 어디에다가 개념을 설명할 때, 제도와 이론 개념을 설명을 할 때,
자, 조직은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당성을 획득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윤리 경영과 관련해서 표방해서 따라하고는 있지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사례에서 얘기하는 거다. 제도적 디커플링, 즉 상징적 동조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다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이제 기업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좋다고 하는 건 다 따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BPR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적도 있고 지식 경영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래도 들어봤었던 뭐 준잘적 작업 집단 또는 애자일 조직, 애자일 방식 이런 것들 다 휩쓸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뭔지도 모르는 채 어떻게 된다? 상징적 동조 현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실 1997년 이후에 연봉제가 제대로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연봉제를 많이 도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아직 연봉제가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많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 동조 또는 제도적 디커플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이 된 게 뭐냐면 합리화된 신화라고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잘 와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되면 합리화된 신화도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조직의 생존 방식은 흔히 합리화된 신화라고도 이제 일컬어진다. 그래서 조직이 환경의 기대에 따라서 자, 생산의 효율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이제 동형화의 압력을 받고 있기는 한데 허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구조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계속 생존해 나갈 수 있다. 맞지는 않지만 우선은 받아들여서 똑같이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해야 생존 그리고 운영 그리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리화된 신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다 써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나는 합리화된 신화보다는 상징적 동조 또는 제도적 디커플링이 더 잘 와닿고 잘 설명이 된다. 그러면 이걸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현상을 표현을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 환경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밑에 3번, 4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내용이 제도와 이론의 그 지금 워딩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도적 환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 이해관계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관계자는 누구죠? 조직의 요구 그리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를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종업원, 정부, 채권자 등등을 이제 모두 총칭하는 게 바로 제도적 환경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당성이 있습니다. 정당성은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자, 어떤 활동이나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운영 상황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전반의 시각을 우리가 정당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옳다는 어떤 판단, 의사결정의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도적 동형화의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모강규 요거는 기억나시죠? 그렇죠?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도적 동형화 아이소몰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환경에 있는 조직들이 닮도록 끌어당기는 과정, 구속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 유사성 또는 동형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지만 알고 보면 결국 비슷해진다는 겁니다. 실제 기업 환경을 보면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게 되고 유사한 구조, 유사한 운영 방식, 유사한 형태를 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현대 기업에서 대부분 이제 현대가 그 현대 말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현대 말고 자, 모던 기업 중에 생각을 해보시면 대부분 관료제잖아요. 그렇죠? 커지면 무조건 관료제. 자, 관료제에서 조금 더 커지면 무조건 사업부제.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도적 동형화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차별화를 추구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기업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 자, 그래서 이제 메커니즘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강규. 그래서 자, 제가 잘 이해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예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방적 동형화가 있어요. 모방적 동형화는 자,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거나 그리고 모호하다거나 목표가 모호하다거나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지 모를 때는 뭐 하는 게 방법이다? 잘 나가는 기업, 선진 기업을 빠르게, 재빠르게 따라하는 게 바로 생존력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예를 들면 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마케팅 방식을 모르면 가장 이제 마케팅으로 유명한 기업, 잘 나가는 기업, 아이폰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따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압적 동형화입니다. 강압적 동형화는 특히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어떤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 자, 이게 다른 조직이 뭐죠? 주로 정부예요. 그렇죠? 정부 행정기관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기준을 설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른 조직, 즉 정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의 형식으로 이제 작용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사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는 예시 뭐죠? 제가 예시 밑에 고쳐놨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규제라든지 아니면 자, 연장 근로시간 제한 규정.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규범적 동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 동형화는 전문가 단체에서 제시한 스탠다드, 표준에 따라서 무조건 이제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게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하게 되는 게 규범적 동형화이다. 자, 그래서 정부기관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방만하게 지금 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원래 내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한다? 그냥 컨설팅 기관에 맡겨서 컨설팅 기관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들은 전문가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 그래서 규범적 동형화가 대표적으로 1997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IMF가 오게 되고 그 이후에 연봉제를 무조건 도입해라 라고 한 게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이 무조건 연봉제를 도입해. 지금까지는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됐었다라고 해서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세 가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걸로 끝내면 안 되고 사례 문제는 항상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문단에 로마자 3번을 보세요. 사례의 적용이라고 나와 있죠. 자, 글로벌 기업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라하는 자, 모강규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모방적 동형화에 해당이 됩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윤리 경영, 그리고 트리플 바텀 라인, 그리고 ESG 경영. 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운영 방식과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하게 되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드리면 만일 요런 사례 문제 말고 자, 그냥 정말 심플하게 정말 이제 그 심드렁한 교수님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서 나는 사례 문제 내는 거 너무 머리 아파. 그래서 그냥 제도와 이론 그리고 제도적 동형화의 메커니즘 요거를 이제 25점으로 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술해 주셔야 되냐면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기본 루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화란 그리고 제도화 이론과 등장 배경 그리고 정당성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제도적 동형화의 메커니즘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물론 여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바로 데프트 교수님의 2x2 표 추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지금 사례 문제로 물어봤기 때문에 굳이 데프트 교수님의 그 2x2 표를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단문거리로 나온다. 그냥 심플하게 제도화 이론에 대해서만 묻는다라고 하면 우선은 앞에 쓰지는 마시고 시간이 되면 맨 뒤에 자, 데프트 교수님의 조직 유형은 유사하고 그리고 조직 관계는 협력적이다라고 분류를 했었던 2x2 표 요거 이제 맨 마지막에 같이 병기를 해주시면은 분명 이제 완결된 답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뺐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윤리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 개념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자, 이거 이제 사실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중목적 조직이 뭔지는 아는데 아마 머릿속에서 이게 많이 남아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윤리경영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관련된 다른 어떤 개념을 물어봤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파생 개념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부분은 자, 윤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윤리라고 하는 건 뭐였었죠? 옳고 그름과 관련해서 개인과 집단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나름대로의 기준, 가치관, 철학, 신념, 이것을 우리가 윤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윤리 경영은 이것을 기업 경영에 투영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지에 입각해서 윤리적 행동을 조직 경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투영, 적용시킨 것을 우리가 윤리 경영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와 관련해서 밑에 이제 제가 연결은 어떻게 잡아줬냐면 그냥 심플해요. 윤리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생 개념, 파생 변수들이 존재하는 바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ESG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공부를 하면서도 약간 의문스러웠던 점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환경적인 부분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청정 생산이나 아니면 친환경 생산 이것을 해야 자, 미래 세대에게도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셜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책임 경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도 전체 사회에서는 하나의 일원 구성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 자, 이것도 괜찮은데 거버넌스는 도대체 무엇이며 거버넌스가 무엇이길래 갑자기 이렇게 뜨고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거버넌스 G가 있습니다. 자, 지배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를 총칭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자가 누구였었죠? 아까 주주, 채권자, 정부, 노조, 종업원 등 기업의 요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주체를 우리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 이 이해관계자들의 역학관계를 총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다스리는 지금 힘의 분배관계, 역학관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사결정 구조는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운영이 되고 감시 통제는 어떠한지 자, 이게 있어야 지속 가능한 경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은 30년, 50년, 100년 계속 유지가 되어야 자, 지역 사회에도 이제 나름대로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 이제 후대 사회에도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경영진이나 주주가 있구나, 역학관계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 역학관계가 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 기업을 다스리는 구조가 건전해야 영속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으로 남게 되면서 경제적인 책임 다하고 자선적인 책임까지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이제 최근에 요 ESG의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ESG뿐만 아니라 자,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윤리 경영과 관련된 뭐 ESG 경영이 아니라 자, CSR 피라미드라든지 CSV라든지 최대한 최근에 많이 나왔었던 많은 개념들을 계속 바꿔가지고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표방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SV라고 하는 건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치 캐롤 교수의 CSR 피라미드도 이제 요 네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 그래서 ESG 그리고 지금 보시는 CSR 피라미드 이런 이제 개념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플 바텀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의 3대 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3대 축은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기업은 세 가지 관점에서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3대 핵심 축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뭐 사람, 그다음 두 번째 지구, 세 번째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서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선 이익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익, 한마디로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노동 관행이나 직원 처우, 즉 배려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라고 되어 있죠. 지구는 뭐죠? 환경 건전성, 한마디로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면서 환경 보호를 하면서 경영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추구해야 뭐가 가능하다? 지속 가능 경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영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축, 요게 트리플 바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이중 목적 조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중 목적 조직은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린 적은 있는데 이게 이제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 작년에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서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서 아예 한 편으로 들어갔어요. 챕터 하나로 새로 아예 그냥 편입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중 목적 조직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하이브리드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문제에서 그냥 이중 목적 조직을 쓰라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처럼 자, 윤리 경영과 관련된 또는 자, 사회적 어떤 목적과 경제적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이중 목적 조직 이런 방식으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뭐 기능식 조직이랑 사업부제 조직이 믹스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회적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 여기에서 이익적 사명 둘 다 추구하는 조직, 이걸 우리가 이중 목적 조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명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은 컴패션이라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노무법인에 다녔을 때 컴패션을 이제 그 자문한 적이 있습니다. 컴패션이 뭐 하는 조직이냐면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구호하는 이제 단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임금을 굉장히 낮게 받아요. 그래서 소명의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명의식을 추구하면서도 이익을 최대한 이제 많이 내가지고 구호 활동에 이제 도움을 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중 목적 조직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된다? 밑에 보시면 사명 표류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컴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결국 어떻게 된다? 그 안에서 또 체불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근로 조건을 이제 어기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다. 자,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게 사명 표류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매출이나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게 되면서 사명을 소홀하게 하게 되는 사명 표류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3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중 목적 조직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패션을 운영하는 오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떻게 조직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책을 보기보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우선은 조직의 핵심은 뭐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용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채용이 어디 나와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4페이지 넘겨보시면 쌍가로 2번 맨 위에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명의식도 있고 이익도 추구하는 균형 있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혼자만의 힘으로 사실 생존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4번에 보시면 다른 유사한 회사와 협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세프라든지 다른 이제 기구랑 계속 협력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무서운 건 뭐냐면
철학과 신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5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사명이 직원들 마음속에 살아있도록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신념을 계속 고착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사람을 채용할 때 아무나 채용하지 않고 엄청 엄중한 과정, 우리랑 똑같은 가치관을 가졌는지 이 부분을 이제 검증하거든요.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념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 올바른 법적 틀을 선택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살렸는데,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을 수 있는 인증제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인증제도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원금 같은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인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그리고 다시 이제 회귀하셔가지고 조직 파트에서 한번 보시면 3페이지의 맨 밑에 문단, 부서를 분할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분할은 뭐냐면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자, 여기 부서에서 A 부서에서는 소명을, 그리고 B 부서에서는 이익을 이라고 하는 소명과 이익 부서로 때로는 나누기도 하고, 또 어때야 된다? 첫 번째 줄 보시면 통합을 하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과 연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쓸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잘 알고 있죠. 다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면서 우선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거구나,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해야 된다는 거구나, 그리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념을 고착화시켜야 된다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분할과 통합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거 중에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다 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작년에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에 개정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분할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고 채용에 있어서 신경 쓰기도 하면서, 자, 유사한 회사와 네트워크, 그리고 사명, 신념을 강조하고 자선 기업으로 인증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사실 생각 안 날 수 있거든요. 생각이 안 나면 자, 어떻게 하셔야 되죠? 사실 경조 같은 경우에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면서요. 그럼 순수하게 비워놓겠어요? 이게 아니라 자, 그래도 뭘 쓰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4페이지에 자, 윤리적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와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우리 책에 있긴 있어요. 조직 문화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주체잖아요. 그렇죠? 주체가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한다? 우리는 윤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조직에선 윤리가 가장 첫 번째 철칙이야 라고 하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십.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식 구조나 시스템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윤리 경영자를 두자는 겁니다. CEO가 아니라 아예 이제 CEO긴 한데 이그제큐티브가 아니라 윤리적인 이제 일을 담당하는 완전 책임자를 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준법 감시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윤리 기준을 잘 통제하고 잘 운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규제를 잘 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을 두자는 겁니다. 그래서 준수 여부를 이제 감독할 수 있는 사람도 두자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슬블로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 고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데 비윤리적이다 라고 하면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윤리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성문화된 형태로 확실히 규칙, 명문화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 사실 이거
우리가 인사관리에서 살짝 봤었던 그거랑 비슷한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바로 3C가 있어요. 3C. 그래서 자, 우선은 코드 오브 컨덕터라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윤리 규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찾아보시면 나오냐면 인사관리에서 윤리경영에 3C라고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슈 관리에 2장 또는 3장에 나올 거예요. 2장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2장 보시면은 자, 어떻게 윤리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3C라고 나오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윤리 규약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성문화된 형태로 이걸 관리해야 된다. 취업 규칙의 제 1조에 이제 우리 기업은 윤리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가장 우선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윤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판단, 태도, 행동을 보일 때 윤리가 가장 그 저변에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제 바로 윤리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준수 여부 감독 조직 컴플리언스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디랑 지금 똑같냐면 4페이지에서 나와 있었던 윤리 경영자 또는 준법 감시인을 두자 컴플리언스 체크라고 하는 C,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코드 오브 컨덕트, 그리고 두 번째가 컨센서스, 한마디로 윤리 교육을 통한 공감대 조성,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컴플리언스 체크라고 하는 준법 감시 체계 공식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윤리적인 그 철학을 기업 내에 고착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가름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세 번째 뭘 물어봤죠? 바로 문화 구축 방법이에요. 그래서 문화 구축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자, 5페이지 한번 보시면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의식, 그리고 스토리, 상징물, 특수어휘, 선발, 사회화가 있는데 마찬가지 이해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예시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여기 스토리에서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정주영 회장의 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또는 이제 벽을 쓰러뜨리면 다리가 된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 괜찮다. 오늘 망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벌써부터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시험 한 번 보고 나서 100점짜리 한 번 보고 나서 저한테 내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식이 뭐냐고 쉬는 시간에 물어보시는데 내년이라니요. 예, 그런 그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해에 보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내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그런 건 지금 없다. 그냥 우선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스코의 롬멜하우스, 그쵸? 무에서 유를 창출한 과정을 보여주는 거. 자, 뿐만 아니라 뭐 현대차의 엠블럼 같은 것도 노사가 화합하는 악수하는 과정을 엠블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발과 사회화에서 여러분들이 인용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벤자민 슈나이더의 ASA 이론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결국은 뭉쳐서 사회화되고 그 사람들만의 문화와 이제 성격으로 점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문제였어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상당히 충격이셨나 봐요.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안 쓰고 3번, 2번, 1번으로 쓰는 거 어떠냐라고 하시는데, 자, 법은 사실 그래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채점 교수님한테 실제로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들이 대다수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굳이?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잘 쓸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잘 쓸 수 있는데 굳이 왜 순서를 역순 또는 이제 바꿔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테레오 타입이 생긴다. 고정관념 생긴다. 분명히 1번을 맨 마지막에 쓰게 되면 이거 잘 모르니까 뒤로 미뤄서 쓰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이 되니까 웬만하면 그냥 1, 2, 3번으로 쓰세요. 여러분들 1번을 너무 지금 그 보석 사탕처럼 아끼느라고 1번을 맨 마지막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1, 2,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풀어보는 조직 문화 진단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자, 노무법인에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 시험에서 2년 정도 전에, 3년 정도 전에 이렇게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본의 대표적인 생활용품인 무인양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좋아한다고 하면 안 되나요? 네. 네, 생활용품 그냥 깔끔하게 아크릴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팔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한번 진단해 보았더니 이거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로 한번 진단해 보았더니 계획, 관리, 절차, 규칙, 생산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설문이나 이제 면접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퀸의 경쟁가치 모델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딜과 케네디의 문화로 설명하라. 다만 요 부분도 잘 보세요. 지금 배점이 다르고 딜과 케네디 모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설명하지는 말고 해당하는 것만 설명해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이제 같이 해설지를 봅시다. 조직 문화로 지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자, 조직 문화의 대가 누구죠? 에드가 샤인입니다. 에드가 샤인이 뭐라고 개념 정의를 했냐면,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자,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당연시되는 내재적인 가정, 그 한마디로 공유된 내재적인 가정, 이것을 이제 샤인이 얘기를 하기로 조직 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쟁가치 모델의 개념 바로 그냥 직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퀸에 따르면 조직은 어떻다? 모순되는 가치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어야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모순되는 가치들을 배타적이지만 균형 있게 모두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린 적 있냐면, 물론 퀸이 유명하긴 하지만 킴벌리도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킴벌리도 여러분들이 알긴 알아두셔야 됩니다. 킴벌리, 퀸과 킴벌리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사실 메인 학자는 퀸이기 때문에 퀸을 주로 물어보고, 때로는 이제 다른 교수님이 퀸과 킴벌리의 경쟁가치 모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모델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으로, 자, 질서 통제를 강조하는 측면, 그리고 자율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첫 번째 디멘전이 나뉘고, 자, 두 번째는 내부 통합이냐 외부 지향이냐 이렇게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도식화한 게 밑에 나와 있는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도식도 마찬가지, 내가 최대한 최소화해서 정말 쓴다 라고 하면 뭘 살려주셔야 되냐면 클랜, 그리고 에드호, 그리고 하이라키, 그리고 마켓, 요것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드호 라고 할 때는 에드호 C까지 써주시면 됩니다. 에드호 여기까지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클랜, 에드호, 그리고 하이라키, 마켓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모두 이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사실 이거 딱 보시면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요? 규칙, 안정성, 생산성, 예측 가능성, 효율성, 결국 뭘 얘기하는 거죠? 위계지향 문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식 문화, 내부 구성원들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질서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이라키에 따라서 한마디로 위계 계층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정보 관리를 하면서 책임을 주고 이것을 준수하게 만들 수 있는지, 즉 위계지향 문화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계지향 문화 옆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무인양품의 조직 문화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이거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관료제에 대한 그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통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조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질서를 중시하고 문서화되어 있고 규율을 중시하고 여기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써주시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딜과 케네디의 조직 문화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자, 우리 시험에 조직 문화로 한 번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딜과 케네디, 문호전관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되 자, 그래도 이제 그 지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선은 모험 감수성이라고 하는 리스크 테이킹 성향, 즉 X축을 보시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위험 감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자, 어려워하지 않는지. 그리고 Y축 같은 경우에 시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성은 피드백 정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빨리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줘도 되는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무인양품의 지금 그 조직 문화 같은 경우에는 관료 절차형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관료 절차형 한번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죠? 모험 감수 성향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그럴 동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굳이 리스크를 찾으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이나 제품 영역을 찾을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피드백을 빨리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장기간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안정적으로 길게 유지되는 바로 관료 절차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지금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완전 반대로 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신생 IT 기업이다. IT 기업 또는 앱 개발 기업이다. 그래서 자, 지금 조직 문화를 진단을 해봤더니 이러한 가치가 중요한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혁신, 모험, 위험 추구, 창의성 그리고 고객의 집착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타났다라고 제시문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가치 모델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에드호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딜과 케네디의 조직 문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한번 해당이 될까요? 우리가 좀 한번 볼까요? 물론 여기에 딱 맞는 유형이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마초 스타일에 좀 더 비슷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외부 고객에게 계속 이제 집착하면서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많고 빨리 이제 앱 개발이 호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응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모험 감수 성향은 높고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피드백은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초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매한 건 묻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어떤 위계 조직형 또는 지금 보시는 에드호크라시처럼 처음에 이제 신생 업체로서 혁신을 추구하는지 이렇게는 이제 물어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요것도 두시되 뭐랑 결합을 시킬 수가 있죠? 번스와 스토커의 기계적 조직 구조의 특성에 가깝냐 아니면 유기적 조직 구조의 특성에 가깝냐로 다시 또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요 두 가지 유형 이렇게 보시되 자, 또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드리면 아마 머릿속에선 시뮬레이션 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문제 3번을 보세요. 픽사의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 업체 픽사를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 누구에게도 허락을 받지 않는다. 전권이 주어진다. 인퍼먼트 다 해준다. 그리고 자, 스텝 모임에 사장은 절대 참석하지 않는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결과물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성공률을 따져봤더니 훨씬 더 높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문화는 퀸의 경쟁가치 모델에서 봤을 때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위계조직형은 확실히 아니죠. 위계조직은 뭐죠? 질서를 가지고 지금 신분상 서열이 조직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결제 받으면서 다니는 겁니다. 허락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픽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권을 가지고 위험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개척하는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퀸의 경쟁가치 모델에서 어디에 해당이 된다? 에드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픽사의 조직 문화 진단 결과도 굉장히 유명한데 에드호에 거의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여러분들이 외울 게 아니라 이거는 확실하게 어떤 안정성을 중시하는 건지 아니면
보시면은 혁신이나 위험 추구 성향을 중시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3번 문제에다가 사실 밑에 이 문제 빼고 퀸의 경쟁가치 모델 그대로 가지고 와도 이거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도호에 이제 가깝다. 요거는 그냥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고 이제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는 자기결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해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동기부여 이론이 빠지면 섭섭하죠. 그렇죠? 개인 파트가 나와 있는데 동기부여 이론 한번 우리가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9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기부여 이론이 나오면 어떤 방식으로 서술을 하시면 되느냐. 물론 문제에서 동기부여의 개념 중요성을 설명해라 라고 하고 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면 이런 루틴으로 시작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자, 동기부여는 개인의 행동을 자극, 지휘, 유지하는 과정이고 핀더가 얘기를 또 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노력의 강도, 방향, 지속성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자, 동기부여는 뭐가 이제 된다? 성과에 있어서 퍼포먼스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동기부여 이론의 분류는 시간이 되시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픽사의 자기결정의 자유라고 하고 옆에 땡땡 자기결정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결정 이론은 인간 행동의 통제 원천이 내면이냐 아니면은 외부냐를 초점을 맞추면서 자, 본인이 스스로 통제해서 결정하는 경우에 훨씬 어떻게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성장 지향형 인간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성장 지향형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굉장히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을 하고 성장 지향적인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결정 이론이 이제 전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이고 자기 지향형, 즉 성장 지향형 인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모델을 제대로 쓰고 어느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목차랑 키워드 쓰시면은 그렇게 교수님이 하나하나 뜯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기결정 이론.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기결정 이론에서 행동통제의 유형 5가지 설명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 5가지 유형입니다. 자, 외부 통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외부 통제는 사실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상사가 상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프렌치와 레이븐이 얘기를 했었던 자, 그 권력, 권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상적인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강압적인 권력 한마디로 상을 주거나 벌을 줄 수 있을 때 이걸 피하고 싶어서 또는 상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되는 게 외부 통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표면적 내면 통제입니다. 표면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체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표면적 내면 통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일시 내면 통제가 있습니다. 동일시 내면 통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필요성을 받아들인다는, 필요하긴 하다는 거예요. 썩 내키지는 않지만 완전히 순수한 내 마음은 아닌데 필요하긴 하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수용한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통합적 내면 통제가 있습니다. 통합적 내면 통제라고 하는 것은 자, 일의 가치를 나의 내면의 가치와 어느 정도는 일치시킨다는 거예요. 내면의 가치가 뭐냐면 나의 어느 정도의 신념이나 생각이나 철학과 약간은 이제 교집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내면 통제는 뭐냐면 완전히 순수한 나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내면 통제죠. 그렇죠? 그래서 내면 통제는 외적 자극 없이 완전한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나의 신념, 철학 100% 순수한 그러한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내면 통제입니다. 이때 이제 가장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유형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수 있는 게 이거 그냥 이제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우리 외우게 만들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5가지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는 교집합처럼 레이어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읽으면서도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는 건데 그건 지금 관념적인 어떤 개념을 살짝씩 이제 비켜나가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죠. 그렇다면 이걸 결정하는 게 뭐다? 요 3가지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감, 자율성, 연대감, 이게 결국은 내면 통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자, 역량감이 있습니다. 역량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역량은 아니에요. 그냥 여기선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로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 자율성은 이제 독립성, 재량권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선택 영역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자율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연대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대감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공동체 정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특정한 일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연대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대감, 요 역자연, 요 3가지 플러스 최근에 이제 자아실현 경향성이라고 해서 요 3가지를 연구를 또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자아실현 경향성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2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된다? 성장을 하게 된다는 성장 지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과 자기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더 발전적인 미래를 꿈꾸게 된다. 이런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역자연이라고 하는 요 3가지를 이제 통합시켜서 자아실현 경향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느냐? 그게 아니라 뭘 해줘야 된다? 기업이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경적 지원입니다. 기업의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자, 그게 이제 바로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 우선 역량감은 아까 뭐라고 했었죠? 자신감이잖아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실하게 이제 기대치를 좀 얘기를 해주고 이미 숙달한 것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명료하게 알려줘야 돼요. 기대치를 명료하게 알려주면서 잘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인정받을 수 있게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퍼먼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을 모두 넘겨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로 연대감입니다. 연대감은 아까 뭐라고요? 공동체 정신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는 거, 관계 안에서 인정받는 거, 이게 이제 연대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도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시험 문제였었는데 아마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동기부여 이론에서는 대시의 이론이랑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자기결정 이론이 가장 중요한 이론이긴 한데 대시의 이론은 한 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결정 이론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시 한번 꼭 잘 모형으로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서 요 모형에 따라서 연결고리 꼭 잡으실 필요는 없는데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면 통제가 필요하고 내면 통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아실현 경향성이라고 최근에 연구가 되고 있는 역자연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기업이 환경적으로 여건을 마련해 줘야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충 문제 우리 간단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자, 보충 문제에서 사실 이 문제는 아주 그렇게 크게 변별력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D항공은 아마 델타항공이겠죠. 코로나 상황 종결 후에 재개되는 항공 노선들의 운항을 위해서 신규 승무원의 채용 계획
중이다. 자, 그래서 4-1번을 한번 보시면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MBTI 빅5를 지금 이제 활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한번 제시해봐라. 자, 그 다음에 승무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승무원에게 빅5의 성격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유와 함께 설명하시오. 제시하시오.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MBTI나 빅5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게 사실 궁금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해설지 한번 같이 봅시다. 해설지 보시면 자, MBTI나 빅5는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고든 올포트가 얘기를 했었던 성격 개념 얘기해 주시고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행동을 예측해 준다. 이 중요성 넘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쭉 보시냐면 14페이지는 이론 내용 그대로예요. 15페이지도 그대로인데 15페이지 맨 밑에 있는 문단 로마자 3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승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성격은 무엇일까? 이거는 꼭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이 인용해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적정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자, 정서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한번 보자. 그래서 스트레스의 내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에 견디는 내성을 우리가 바로 정서적 안정성 또는 신경질적 성향이라고 하는 뉴로티시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서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뭐다? 그냥 이제 스트레스를 견뎌야 된다. 이게 아니라 네 번째 줄 보시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승무원은 고객과의 접점에서 계속 소통을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성격적으로 어떻게 된다? 바로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견디는 내성이 중요하다. 정서적 안정성이 중요하다. 자, 게다가 이와 관련된 이론이 있다. 그게 바로 뭐죠?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적 사건 반응 이론을 우리가 한번 문제 풀어본 적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많이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결국은 방해 사건, 촉진 사건 이것이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이때 조절 변수로서 또 뭐가 또 기능한다? 성격도 기능한다는 거예요. 성격 기분이 기능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만족도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2번 한번 보시면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감정 노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감정 노동 그리고 지금 사실 D항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티저 영상처럼 델타 항공을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감정노동은 누가 연구를 했었고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했었죠? 호흐실드가 델타 항공의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이제 보시냐면 17페이지에 자, 감정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자, 미국의 사회심리학자인 호흐실드가 바로 델타 항공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서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자, 그런데 이게 바로 특히 감정 노동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뭘 설명을 해주셔야 되죠?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PPT를 좀 띄워볼 테니까 이거 한번 같이 보세요. 특히 감정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지부조화를 공부를 했듯이 감정부조화를 반드시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시적 감정과 실제적 감정이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생긴다? 감정부조화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감정부조화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반응 행동 세 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 감정 표현의 세 가지 행동 뭐죠? 가식적 행동, 내면적 행동, 진실된 행동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가식적 행동은 지금 완전히 다른 거죠.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느끼는 것과 자, 보여야 되는 고프만 어빈 고프만이 연극학적 이론에서 제시를 했었던 보여야 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스트레스의 강도가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면적 행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뭐랑 비슷하냐면
필요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미소를 보여주는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 스트레스는 중간 정도다. 자, 그런데 진실된 행동은 뭐죠? 완전히 공감하고 이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심리적으로 완전히 이입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스트레스는 가장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다. 최근에 감정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나오긴 했었습니다. 감정노동 나오긴 했었는데 감정노동뿐만 아니라 감성지능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잘 정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미국이 발전하게 된 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도전하는 많은 이민자들의 원동력 때문이고 인도가 아직도 후진국으로 남아있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카스트 제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요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말고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화이트 타이거라고 하는 인도 영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지 말고 네, 꼭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 싶어 미치겠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주인공이 진취적인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이 뿌리 깊은 어떤 카스트 제도 이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결국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보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죠. 미국은 도전의식, 성취의식, 자, 그리고 높은 기준을 설정해서 계속 이제 추구하는 이런 게 있는 거고, 인도는 신분 제도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자, 제한을 계속 걸어두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으로 한번 풀어내봐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맥클리랜드라고 하는 요 힌트를 줘서 그렇지, 만일 주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어떤 사례 요런 것들이 나오면 맥클리랜드의 이 이론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19페이지에 자, 동기부여가 나오면은 루틴 어떻게 된다고요? 동기부여의 개념, 핀더의 구성요소, 그리고 중요성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동기 이론을 원래 헨리 머레이가 주장을 했었는데 이것을 작업 상황에 더 맞게 정교하게 고친 게 맥클리랜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첨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맥클리랜드는 어떤 사람이죠? 역량이라고 하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를 한 사람이고, 특히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다? 후천적으로 개발, 육성이 될 수 있다. 즉 후천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자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성취 동기 이론은 어떻게 된다?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줄에 학습되는 것이다. 욕구는 학습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관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용을 해준 게 3번에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에 3번을 한번 보시면 자,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미국이 발전하게 된 거, 인도가 후퇴하게 된 거, 자, 이 부분을 지금 맥클리랜드는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경제 발전의 그 격차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 번째 줄 보세요. 후진국, 즉 인도 사람들은 선진국이 미국 사람들보다 성취 욕구가 적다. 왜냐하면 한계를 규정지어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선천적이라기보다는 후천적인 교육 제도, 환경, 그리고 나름대로 사회 구조나 시스템 이런 것들 때문에 순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맥클리랜드는 훈련을 잘 시키면 성취 욕구는 더 증진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세요. 성취 동기 이론의 주요 내용에서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교 욕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세 가지는 유형이 아니에요. 그렇죠? 유형이 아니다. 즉,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셋 다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언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 사실 성취 욕구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나머지 욕구도 고저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성취 욕구와 직무 성과 관계 예측 역유자형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직무에 개별 책임 그리고 중간 정도의 리스크가 있을 때 강하게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뭐랑 또 반대가 되는 내용이죠. 부름의 기대 이론이랑 반대가 됩니다. 쉬울수록 또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부름의 기대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이제 다르다. 기대 이론이랑. 자,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한번 보세요. 자, 우선은 성취 동기 이론은 요거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뭔가 측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언제죠? 1940년대입니다. 43년이에요. 그러면 자, 1943년에 연구 방법론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할 건지, 어떻게 이것을 검증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1940년대에는 많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는 성취 동기 이론은 언제냐면 1970년대 정도입니다.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의 문제를 어느 정도 연구 방법론 상에 진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실증 검사가 잘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교를 하는 게 뭐랑 비교했을 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랑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실증이 더 탄탄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주제 통각 검사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그림을 보면서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같은 사진이나 같은 그림을 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사진을 보고 있다, 이게 아니라 어떤 여성이 무언가를 계획하면서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한 해석 방법인 주제 통각 검사를 제시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성취 동기가 학습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주장은 또 싫어하는 학자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바로 인간의 욕구 체계는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매슬로우가 완전히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주제 통각 검사 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묘사하는 거, 이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한데, 자, 나름대로 과학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훈련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성취 욕구가 계속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이제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다. 이게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성취 동기 이론이에요. 제가 성취 동기 이론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다른 이론들은 그래도 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측면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맥클리랜드 같은 경우에는 후천성에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두시고,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만약 교수님이 정말 이제 나는 만사 귀찮아, 만사 김교수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나는 사례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의 개념, 내용, 공원 한 개를 쓰시오라고 하면 역으로 뭘 설명할 수 있다고요? 요런 사례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예시로 제시를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있다 이게 아니라 개념을 설명을 하시고, 예를 들면 미국이 발전한 건 성취 욕구가 큰 사람들이 이민자로 모였기 때문이고, 인도가 후퇴하게 된 것은 신분제도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직무 만족에 대해서 보는데, 이거 사실은 문제로 냈으면은 여러분들이 풀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 문제 잘 보세요. 직무 만족의 개념 그리고 영향 요인을 제시하시오. 한마디로 직무 만족에 영향을 주는 거 한둘이겠나요? 하지만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22페이지에 보시면 직무 만족, 직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호의적인 태도, 선후 경향, 이것을 우리가 직무 만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향 요인이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인용을 할 수 있냐면 이요인 이론을 인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죠?
자, 허즈버그는 직무 태도를 조사하던 중에 종전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게 바로 밑에 보시는 동기 요인, 위생 요인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족하면 성과가 나온다. 만족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 결국은 만족이라고 하는 요 결과 변수 앞에 영향을 주고 있는 선행 변수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기 요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뭐죠? 일 그 자체에 대한 재미, 인정, 책임, 보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일 그 자체에 대한 재미, 인정감, 보람, 책임감.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자, 그런데 위생 요인은 뭐라고요? 특히 임금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그리고 동료와의 관계,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맥락적인 요인,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불만족의 감소만 가지고 올 뿐이지 직무 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이거 되게 간과할 수 있는데 사실 되게 심플한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직무 만족의 선행 요인 이렇게 문제 물어볼 수 있거든요. 지금 영향 요인이라고 물어봤지만 자, 먼저 앞에서 영향을 주는 선행 요인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쓸거리가 뭐지? 내가 학자도 아닌데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직무 만족은 사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태도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태도 중에 조직 몰입 그리고 직무 만족 그리고 조직 시민 행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지금 결과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만족은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이요인 이론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만족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항상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을 같이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족을 가져다주는 요인, 그렇지 않은 요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연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간다는 겁니다. 신빙성이 이제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주는 요인, 바로 뭐라고요? 동기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요인이 바로 그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또 이제 첨언할 수 있는 게 연령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 연령은 어디에서 우리가 살짝 본 적이 있냐면 개인 파트에서 자, 우선은 개인차 다양성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연령과 직무 경험 내지는 이제 근속 연수가 있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한번 첫 번째 문단 보시면 자, 연령과 직무 만족도 간에는 일반적으로 포물성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그 경력 단계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입사 초기에는 지금 문화적 충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직무 만족이 높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분상 서열도 약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직무 만족도가 굉장히 극대화된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이제 점점 연령이 지나가게 되면서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직무 만족도도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제 위치도 있습니다. 로터가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통제 위치가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를 가지고 인터널 즉 내재론자 그리고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외재론자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재론자보다는 누가 내재론자가 내가 내 인생과 내 결과를 내 성과를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 만족이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준거적 전문적 권력의 행사가 있습니다. 프렌치와 레이븐이 얘기를 했었던 권력의 원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때 이제 다른 어떤 보상적 권력이나 강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하게 될 때 스스로 이제 직무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조직 몰입의 선행 요인, 그 다음에 직무 만족의 선행 요인 이런 거 물어보면 정말 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직무 만족은 이요인 이론, 조직 몰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메이어와 알렌이 얘기했었던 3요인이 있긴 하지만 자 지금 보시는 2요인 이론 빼고 나머지는 상당 부분 많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직무 만족의 선행 요인, 조직 몰입의 선행 요인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양한 내용들은 조직 몰입의 선행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사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뭐도 될 수 있죠? 공정성, 신뢰 이것도 당연히 이제 그 조직 몰입의 선행 변수, 직무 만족의 선행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풍토, 분위기, 신뢰 분위기, 풍토 이런 것들도 선행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여기까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만족과 성과와의 관계 이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을 물어본 겁니다. 자, 만족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주장은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허츠버그예요. 그런데 허츠버그가 아까 모형 보시면 만족으로 끝났잖아요. 대신에 전제 조건으로 당연히 만족하면 성과가 나는 것이지 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면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간주하고 있다. 자, 그런데 반대의 의견이 있습니다. 포터와 롤러가 바로 반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바뀐 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포터와 롤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일을 잘하면 여기에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뉴스트롬은 순환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만족을 느끼면 이게 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건 맞는데 마찬가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순환적인 관계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뉴스트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만족과 성과 사이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고 순환적인 관계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직무 만족의 결과 변수는 자, 지금 호의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한다? 조직 시민 행동처럼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조직 생활이나 조직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시민 행동 그리고 일탈 행동이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혁신 행동이나 협동 행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더한다면 혁신 행동, 협동 행동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많은 문제를 풀어보긴 했는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꼭 복습을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